예, 금요일 기획 특집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장을 누르고 있는 몇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가운데 사실은 보다 현실적인 문제들은 외국인들의 최근에 공격적인 매도세 아니겠습니까? 앞서도 뭐 잠깐 얘기는 했지만 이 얘기가 화두이기 때문에요. 과연 어떤 이유에서 팔고 얼마나 팔았으며 우리만 파는 것인지 또 팔 것인지 구체적으로 조금 현황들을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스페셜 IBK 연금보험 증권운용부 박종현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외국인들이 뭐 한국 시장을 뭐 10년 내 20년 동안 계속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살 때도 있고 팔 때도 물론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의 매도를 지금 볼 땐 제일 심각하니까 네. 어느 정도인지 상황부터 좀 체크해 주시죠. 어제까지로 보면은 한 20일 거래일째 계속해서 지금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오늘까지 순매도를 보이면 22 거래일째여서 네. 이제 지난 한 5년 동안 봤었을 때는 가장 많은 최장 기간 동안의 매도세이고, 예. 뭐 사실 언론에 뭐 이미 많이 나와서 뭐 숫자는 많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 순매도 규모로는 한 5조 원 정도이고요. 그리고 집중되는 그 종목들, 섹터들 보게 되면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우리나라의 대표 IT 대형 기업들 그 두 기업만 합치면 한 2조 5천억이 넘어갑니다. 절반이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야흐로 어떻게 보면은 이 대한민국 주식회사 대한민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매도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조금 이제 기분 나쁜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시장이 이 아시아 시장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인 시장으로 그동안 많이 부각되었던 게 사실인데. 네. 최근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5조 원 이상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보게 되면은 대만이라던가 일본 쪽,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경제 구조가 비슷한 특히 대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순매수를 보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외국인 매도세에 대해서 상당 부분 우리가 조금 뭔가 왜 얘네들이 이렇게 팔고 있는지를 이전과는 다른 관점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본이나 뭐 중국은 조금 다를 수 있고요. 예. 누가 그런 얘기 사석에서 했습니다. MSCI 외국인들이 엄청 팔았다는데 그 돈이 빠져서 중국을 샀나? 그런 질문 우리가 참 안 해본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대만 같은 경우는 비교해 볼 수 있는데 네네. 거기와 비교하면 확연히 온도 차이가 난다. 네. 최근에 어쨌든 11월 말까지 긴장하고 있었던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MSCI 지수 조정 때문일 거야 위로하면서 그렇죠, 그런 심리가 그렇죠. 꽤 있을 거야. 적어도 조정 끝나면 더 이상 팔지는 않을 거야 했는데 웬걸요. 예. 그러면 MSCI 영향은 실제로 없었다는 건가? 그 영향은 어느 정도로 그러면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외국인 매도세가 한 5조 원 정도 진행됐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일부는 이 지수 조정에 따른 패시브 펀드들의 이제 조정적인 작업들이 있었던 것 같고 1조 돈, 2조 돈. 그렇죠. 네네. 근데 그게 지금 11월 26일자로 끝났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뒤로도 계속해서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는 그것만의 요인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해 보이고요. 심지어 지금 MSCI 그 신흥국 지수 내에서 비중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이 2등에서 지금 3등까지 밀려나 버렸습니다. 예. 우리가 대만에게 지금 자리를 뺏긴 상황이고요. 즉 외국인들은 오히려 한국보다는 이제 대만 쪽의 비중들을 좀 더 높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볼 수 있겠고, 결국은 사실은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이기도 한데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 이전보다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뀐 것 같고, 그 근저에는 뭐 무역 협상에 대한 부담도 있긴 하지만 정책 기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조금 반감도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섞여 네. 있지 않나라고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지는 불확실성 이런 네네. 것들이요. 그건 좀 더 이제 구조적인 얘기가 사실은 되겠습니다. 한 가지 요인만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뭐 그러니까 뭐 경기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그렇죠. 뭐 반도체 경기도 그렇고 미중 무역 전쟁 수출 중심의 구조다 많은데 네네.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북한 리스크 이런 것들도 최근에 조금 기류가 안 좋잖아요.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줬다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조금 네. 또 여기서 이렇게 구분해서 봐야 될 거는 네. 이 외국인들의 이 전방위적인 매도세가 만약에 이제 대한민국을 파는 거라고 한다면 예. 사실은 원화자산 전체를 다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즉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도 팔고 팔고. 나가야 되는데 네. 지금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순매수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고요. 네. 지금 외국인들의 채권 보유 잔고가 한 125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역대로 한 129조, 한 130조 정도 갔다가 살짝 줄어들긴 했는데
외국인들은 채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고 주식시장에서의 매도세가 상당히 좀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북핵 관련돼서 뭐 대한민국의 컨트리 리스크 이런 거를 걱정한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이 대한민국의 성장에 대한 우려를 가장 크게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냉정하게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대한민국의 성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요인이 뭐냐? 뭐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 있지만 네. 지금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결국은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합의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원래는 11월 16일 날 그 칠레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미국하고 중국의 정상이 무역 합의 1단계에 이제 서명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었죠. 네. 근데 그게 10월 말에 이제 이 칠레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취소가 돼 버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뒤부터 지금 외국인들은 계속 내리팔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가장 크게 외국인들의 지금 매도세를 자극하고 있는 거는 빨리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조기에 종결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 글로벌 교역량이 좀 늘어나게 되면 이제 한국도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라는 기대감들을 일정 부분 해오다가 그 부분들이 지금 무산된 것이 가장 크게 이 외국인 매도세를 좀 자극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역시 이제 향후에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멈출 거냐, 계속 이어갈 거냐, 이 부분도 일단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합의가 어떻게 지금 전개돼 갈지 그 부분이 지금 제일 중요한 이슈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역사의 가정들은 없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인데 칠레에서 11월 중순에 1단계가 체결이 됐다고 하면 네네. 그 다음에 으르렁거리더라도 조금 안정감이 있을 텐데 그것도 뭐 공교롭게 뭐 칠레 뭐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죠? 그 연기되면서 또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근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는 만일이 없으니까 지금 현상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해 보면 외국인들 매도가 한 요인은 아니다. 여러 가지가 그렇죠. 묶여 있는데 제가 순서를 한번 나열해 볼 테니까 안 틀리면 좀 조정해 주세요. 미중 갈등 얘기가 사실 가장 크고 네네. 그다음에 사실은 반도체 경기. 네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사실 반도체 경기잖아요. 네네. 반도체 경기. 그다음에 지수 조정에 따른 얘기, 뭐 일부 뭐 북한 리스크 뭐 이런 게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말씀하신 그 제일 큰 거는 미중 갈등이다. 네네. 그러면 이제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외국인 매도는 이어진다. 근데 그 부분이 지금으로 봐서는 연내에 될지 안 될지가 조금 불투명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연말 적어도 연말 내년도 기존 외국인들의 기존은 당분간은 매도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뭐 일단은 이제 이미 5조를 팔아낸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5조를 더 판다 뭐 이렇게까지 보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팔았던 외국인들이 다시 좀 돌아오느냐가 중요한데 적어도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무역 합의가 뭐 1단계를 단추를 꿰든 아니면 지금 이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다음 이벤트는 결국 12월 15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추가 관세를 과연 이제 부과를 할 거냐 아니면 뭐 1단계 합의에 그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관세 부과는 좀 연기하느냐 이게 아마 가장 첫 번째 외국인들의 이제 어떤 의사결정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외국인 매도세가 이미 5조 원 이어져 왔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적으로 매도세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규모 자체는 좀 줄어드는 쪽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팔았던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와 줘야 이제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좀 안정감을 찾을 텐데 적어도 이 무역 합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윤곽이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기는 쉽진 않아 보이고요. 요즘에 이제 운용을 하다 보면 저도 상당히 무력감을 느끼는 게 하루는 이 무역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주가 조금 올랐다가 그 다음날 또 잘 안 된다는 얘기 나오면 또 빠져버리고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12월 15일을 눈여겨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근저에 깔려 있는 거는 최근에 이제 분위기를 보면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트럼프가 큰 판은 깨지 않으려고 하는 지금 어제도 보게 되면 대화는 잘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12월 15일이 조금 눈여겨봐야 될 좀 불안한 그런 어떻게 보면 이벤트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가정은 그래도 판을 깨기보다는 계속해서 뭔가 좋은 얘기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까지는 훼손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외국인 매도세는 적어도 조금 더 순매도 기조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 매도의 강도는 조금 약화되는 쪽으로 좀 기본적인 전망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야 본다면 외국인들이 뭐 팔아서 그 수급 요인 때문에 많이 떨어진 좋은 주식, 물론 이제 본인들이 이제 이 와치리스트에 있는 종목이라면 네. 장기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장 뭐 사진 않더라도 오히려 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들도 기관 투자가거든요. 그렇죠. 예, 기관들은 예, 결국은 이제 밀리면 팔아야 되는 거고 자기 혼자 고집 피우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 얘기 쭉 했고요. 경기 얘기로 좀 이어가겠습니다. 결국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요인 가운데 몇 가지 요인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경기에 대한 불투명, 특별히 한국 경제 수출 구조 중심의 한국 경제에 대한 이런 우려가 있는데. 올해 한국은행은 이제 올해 2% 맞추고 내년에 2.3% 정도 예측했어요. 네. 물론 2% 맞추겠냐는 그 의구도 좀 있지만. 네,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년이 올해보다는 어쨌든 성장률이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경기는 바닥을 좀 치고 돌아가는 건가? 어떻게 네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성장률 전망도 외국인들 매도세하고는 무관하진 않은 것 같고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올해 성장률 예상치는 2%를 예상하고 있는데 3, 4분기 성장률이 보니까 뭐 전기비 0.4%, 전년 동기비 2% 해서 4분기의 성장을 상당히 좀 세게 해야 네. 올해 2% 성장을 좀 맞출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저는 2% 성장이 안 될 가능성도 그러게요. 좀 크지 않냐라는 생각이고요. 뭐 올해는 그렇다 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올해보다 내년은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게 일단 현재 기본적인 전망들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지표들을 보더라도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성장률을 가장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제 수출 증가를 보게 되면 10월 달, 11월이 좀 약간 바닥을 좀 다진 듯한, 그래서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12월 수출 증가율부터는 이제 이전보다는 조금 마이너스 폭이 좀 줄어드는 형태일 것 같고, 이게 내년도 상반기 가게 되면은 이제 거의 보합권까지는 웬만해서는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게 지금 현재의 뭐 전망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제가 봤을 때는 해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숫자가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조금 높게 나오니까 이거를 경기 회복이다, 경기 반등이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뭐 상당히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텐데 이른바 그래봤자 뭐 흔히 말하는 L자형 아니냐, 그냥 바닥에서 그냥 기어버리는 게 아니냐라고 한다면 뭐 숫자상에서의 반등이 있다 하더라도 질적으로는 별로 좋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그 아주 본격적인 회복, 반등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더 나빠지진 않는, 경기가 이제 단기 사이클 상에서 바닥에는 와서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이런 정도의 모습인 것 같고, 내년도의 이 정책에 대한 어떤 그 방향들, 또 글로벌 경제의 향후 흐름들이 이 반등의 어떤 기울기를 좀 조절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그 기울기가 매우 완만한 정도를 보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전망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전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기의 진폭이 크지 않다라는 게 또 최근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네. 정책들을 많이 쓰니까요. 안 좋아질 것 같으면 또 돈 풀고 재정 풀고 그렇죠. 좋아지면 잡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이 이제 상당히 위아래 진폭이 줄었다는 게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다음 주에 미국은 이제 FOMC가 있습니다. 우리 금통일은 이제 올해 일정은 다 끝났고요. 이제 미국이 한 번 FOMC가 남아 있는데 다음 주 FOMC에서는 뭐 금리 결정은 변화는 없겠죠. 다만 이제 뭐 어떤 코멘트나 트럼프의 압박 이런 게 어떻게 작용할지가 좀 관심사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른바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보험성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일단락했다. 과거에도 보게 되면은 한 3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보험성 금리 인하의 횟수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연준은 그동안의 금리 인하 효과를 좀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다음 주 FOMC 전망도 보면 뭐 FF 선물시장 보게 되면 금리 동결 전망이 거의 이제 100%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연말에 이제 특별한 이벤트는 없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작년보다는 조금 안도감이 있죠. 작년에는 사실 미국이 12월에 금리도 인상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불거지면서 연말이 작년에 완전히 이제 주가가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생각해보면 금리 4번 올렸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은 상황은 괜찮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사실 미국 증시하고 우리 증시 보게 되면 우리 증시 이렇게 부진하지만 미국 증시는 뭐 최근에 살짝의 조정이 있긴 했지만 최고치죠. 사상 최고치 경신을 네. 계속 이어가는 모습들이었잖아요. 이제 결국은 미국에서는 확실하게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나타났다. 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우리도 두 차례 금리 인하를 하긴 했지만 이게 아직 자본 시장을 좀 자극하기에는 조금은 충분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오히려 조금 뭐 부동산 시장만 조금 버블을 만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내년도 통화 정책에 있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기대감이 잡히는 시기, 이 부분도 한국 주식시장의 좀 반등을 좀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아직은 딱히 잡히지는 않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전 시간이 좀 되면 전반적인 그 자산 운용 전략 이런 걸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오늘 시간 안 되네요. 다음에 오시게 되면 이제 사실 또 뭐 연초에는 안전자산 가지고 수익을 많이 냈고 금이라든지 채권 최근에는 다시 또 좀 위험자산 주식 쪽으로 갔는데 어디로 갈지 조금 헷갈린다, 방향이 궁금하다 이런 얘기는 못 여쭤봤는데 다음에 오실 때 좀 여쭤보겠습니다. 금요 스페셜 IBK 연금보험 증권운용부 박종현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